예, 10쪽에 2번 이제 법률 사실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게 이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이제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요. 을이 갑에게 이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률 효과라고 했고, 계약은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었죠. 그럼 이제 이런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법률 사실을 보게 되는데, 자, 이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와 사건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태와 사건의 구별은, 용태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용태라고 부르고요.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단순한 사건이죠. 뭐 대표적으로 사건하면 시간의 경과, 뭐 사람의 출생과 사망, 뭐 부당이득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하는 건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상관없죠. 뭐 제 의지대로 시간이 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벌써 1년 또 지났고 이래요. 그럼 이 시간이 경과되면 권리가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되니까 보는 거예요. 그죠? 권리 변동되면. 그러니까 우리 아까 소멸시효 있었잖아요. 일반 채권은 몇 년에 걸린다고 했어요? 10년. 그 10년의 시간의 경과는 정신작용하고 상관없지만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요. 아까 취득시효는 시간이 지나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출생과 사망도 원칙적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죠. 뭐 저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고요.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부당이득은 앞으로 우리 공부하면서 계속 용어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건 무엇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을 부당이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뭐 흔하게 볼 수 있죠. 뭐 받을 것보다 더 받으면 더 받은 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은 계속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줬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주고 을이 갑에게 돈을 주게 된 원인은 뭐예요? 바로 매매 계약이에요. 이게 이제 요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받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무효 취소가 되고 나면 서로에게 주고받은 건 전부 다 뭐로 바뀌는 거냐면 부당이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가져도 돼요, 돌려줘야 돼요? 서로에게 반환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사건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효 취소란 말이 나오면 바로 그러면 이미 받은 건 다 부당이득이니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앞으로 많이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쓰는 건 이런 모습에서 쓸 거예요.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자, 이게 사건이고, 그런데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외부적인 용태라고 해요. 외부적인 용태. 근데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마음속에만 있다. 내부적인 용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용태는 다시 뭐 의사적 용태와 관념적 용태가 있는데, 그런 건 구별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고,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선이 악이,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단어. 선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의미에서 쓰는 선, 악의 개념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 악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자기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내부적 용태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사람의 정신작용이 이제 외부로 표출이 됐는데, 그것이 법질서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적법행위겠죠. 근데 법질서에 위반될 수도 있죠. 그러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90조 이하의 채무 불이행과 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면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얘랑 얘랑은 둘 다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 용어나 이런 개념은 계속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는 것이 성립하려면 그 조건으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임 있는 사람의 그 가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 귀책사유를 요한다. 그러니까 귀책사유라는 건 뭐냐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말해요. 그럼 귀책사유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자, 고의라는 건 우리가 일상용어로도 많이 쓰죠. 고의라는 건 뭐예요?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고, 과실은 부주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의무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일부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죄가 성립이 돼요? 살인죄죠.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게 만들어 운전하다가 미숙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해?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뭐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귀책사유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얘랑 차이점은 뭐냐면 흔히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그건 불법행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뒷차가 앞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죠.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 이거 왜 불법행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운전자끼리는 계약상의 법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길에 나가다가 누구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맞은 제가 때린 사람 붙잡고 아저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세요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저랑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한 날에 대금을 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은 뭐가 되겠어요? 채무불이행.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만 쓰는 말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개념까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적법행위겠죠.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법률 사실로 가장 중요한 게 적법행위인데 이 적법행위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불렀냐면 법률 행위라고 불렀어요. 자, 그럼 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될 텐데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매매 계약을 해서 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이 강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권리가 변동되는 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법률 행위, 즉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법률 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처럼 효과는 생기는데 의사표시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대로 생긴다고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행위에 준한다라고 해서 준법률 행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민법 총칙이니까 권리의 변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제 물권법에 들어가면 무슨 변동이라고 나오냐면 물권 변동이라고 나와요. 그럼 물권 변동도 결국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그러니까 원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랑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랑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법률 행위겠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겠어요? 이거겠죠? 법률 규정은 법만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 바로 법률행위. 그러니까 민법은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라고 할 정도로 법률행위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올 거니까 지금은 안 보는 거고요.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데 이건 다시 뭐가 있냐면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서의 사실행위가 있어요. 자, 이거 뭐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암기하시라는 것만 좀 해두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다. 원해서 변동된다. 그걸 무엇에 의한 변동이라고 해요? 법률행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으로 변동될 수도 있냐면 법률 규정. 자, 그럼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감정의 표시. 이런 것들. 뭐 사실행위도 순수 혼합 나누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의사의 통지에는 뭐가 있냐면 각종, 최고, 최고 또는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이런 게 있고요. 감정의 표시는 용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는 준법률행위니까 원하는 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생겨요? 법률 규정. 그렇죠? 근데 요거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단순 암기 사항인데 일단 체크해 두세요. 물론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요번 시험엔 출제가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는 끝에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최고나 거절. 특히 이제 최고. 관념의 통지는 끝에 통지나 승인.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서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최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 이러면 OX에 틀려요. 끝에 최고란 말 들어가면 관념의 통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식으로 나와요. 또는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다라고 하면 그건 맞죠. 통지란 말 들어가면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좀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 글자 따서 의최거, 의최거, 관통승 뭐 이렇게 외웁니다. 또는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일단 좀 외워두실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3주차 가면 대리를 공부할 거예요. 대리. 대리라는 제도는 뭐 사회에서도 흔히 쓰는 제도죠. 갑을병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 을이 대리인, 그리고 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나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을이 책임지는 거예요? 갑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갑 본인에게 전부 다 가져. 이게 대리제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어요. 수여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위임장을 위조해서 마치 자기가 갑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해서 팔았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권 대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건 뭐겠어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리권 없이 대리인 행세를 해서 팔았다. 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대리권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염려가 생겨요? 상대방. 그러면 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걸 인정해 주냐면 갑에게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것은 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촉구라는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촉구하는 거야. 아니 당신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계약했는데 대리권 없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정해 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답변을 촉구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고라고 해요. 그럼 이때 본인은 별로 피해본 것도 없고 어차피 팔 거였다. 그럼 얘는 뭘 할 수도 있냐면 추인을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거절해도 되고.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건 뭐야? 추후에 인정해 주는 거야. 추후에 인정.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데 추인하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했던 계약으로 바뀌는 거고요. 하기 싫으면 뭐 하면 돼요? 거절하면 돼요.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하면 돼요? 본인이. 아니 근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답변 좀 해달라고 했는데 확답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확답을 안 했다면 추인일까요? 거절일까요? 거절한 것으로 봐요. 왜요? 민법 제131조에 규정돼 있어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 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예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겨요? 법률 규정. 얘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률에 나와 있다. 그게 준법률행위예요. 근데 법률행위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의사 표시를 해야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구별되셨어요? 자,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감정의 표시는 뭐 건국 이래로 시험에, 민법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보면 감정의 표시라는 건 매우 많고 다양하잖아요. 졸리다, 집에 가고 싶다, 괜히 왔다, 다 감정의 표시예요. 근데 딸랑 용서 하나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하나만 적은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감정의 표시 중에서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도록 법률이 정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뭐 증여에서도 한번 나오고 흔히 이제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둘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게 이제 결혼했으면 잘 살면 좋은데 좀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이혼도 하잖아요. 이혼도 제일 좋게 이혼하는 게 뭐예요? 협의로 이혼하는 거죠. 협의혼이 되려면 모든 상황이 다 협의가 돼야 돼요.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권이라든지 다 위자료 이런 거 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을이 갑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상 이혼은 아무 때나 청구하면 받아줄 리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요즘 우리 아내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혼 좀 시켜주세요 하고 소송하면 법원에 해줘야 안 해줘요? 아니면 같이 먹고 이러지 소송 안 받아요, 그죠? 그러면 쭉 법이 정해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법에 나오는데, 자 1호가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예요. 부정행위. 결혼하면 의무가 생기잖아요. 결혼하면 뭐 어떤 의무가 생기냐면 같이 살아야 돼요. 동거 의무가 생겨요. 그리고 서로 먹여 살려줘야 돼요. 무슨 의무에? 부양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실직을 해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혼시켜주세요 하면 이혼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당신이 버세요 이런 거죠.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면 정조 의무가 생기는데 그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게 부정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얘가 어떻게 된가요? 바람이 좀 나신 거죠. 그러면 얘가 바람이 났는데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이 갑은 절대 못 해주는, 우리 가문에 이혼은 없었다며?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이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 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을이 어떻게 했냐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너 조심해라 한 봐준다. 뭐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용서 받았으면 이제 자중자애하고 집에서 잘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 안 들고 길길이 날대요. 그러니까 넌 도저히 갱생의 여지가 없다. 안 봐줘 라고 하면서 다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순간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어집니다. 왜요? 왜 소멸될까요? 법이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용서할 때 자기의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걸 원해서 알고 할까요? 보통 모를까요? 몰라요. 알든 모르든 소멸해요.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역사 속에 범죄가 된 간통죄가 있죠. 예전에는 간통죄 있을 때 사후에 용서하면 간통죄 고소권도 소멸됐어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법률. 그래서 준법률행위라는 건 원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 그런 걸 준법률행위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법률 사실인데 11쪽에 한번 보세요. 11쪽에 요번 우리 시험 문제가 밑에 1번 나와 있죠? 제가 칠판 닦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최고죠. 최고. 그죠? 각종 최고와 거절, 각종 통제와 승인은 준법률행위고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생겨요? 법률 규정. 정답은 3번. 간단하게 출제가 됐었고, 근데 이 부분이 원래 출제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이건 1월 달이니까 지금 시간 내 가지고 권리 변동 법률 사실을 보는 거지 다음 순환부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이제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데 또 그릴게요. 여긴 안 지웠어야 되는데 또 지워버렸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에 따라서 법률 효과, 소유권의 이전, 대금의 지급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라는 말은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거의가 아니라 전혀 안 써요. 사회에서 법률행위했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의사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 표시.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법률 행위인 건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이에요. 여기서 법률 행위는 어떤 게 법률 행위일까요? 요게 법률 행위인가요? 법률 행위, 그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종류를 좀 이따 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의사 표시잖아요. 이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의 의사 표시. 얘들은 법률 사실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법률 행위는 법률 사실입니까? 요건입니까?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법률 요건. 그럼 의사 표시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요게 비춰보면 청약과 승낙이란 의사 표시는 법률 사실이고요. 요게 모여서 만들어진 계약이 바로 법률 요건에 해당이 돼요. 이건 가장 핵심적인 필수적 개념이에요. 만약에 지문에 의사 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OX. 맞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물론 요 정의 자체가 시험에 뭐 출제가 반드시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가장 기초적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면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민법 선생님 처음에 수업 들어가지고 이렇게 출석부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1번 법률 행위 뭐야? 법률로 하는 행위인가요? 너 10점 감점. 2번 뭐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고요? 의사 표시.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적 자치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끼리 사인들끼리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거잖아요.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는데 지방 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걸 뭐라고요? 지방 자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사적 자치. 법은 분류에 따라서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죠. 사법이라는 건 요 사사로울 사자니까 사인들끼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라고 해요. 근데 공법은 뭐야? 개인과 국가기관, 지자체, 공권력의 주체,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를 다룬 것을 공법이다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 민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우리 민법은 사법이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시험 과목 중에서 공법은 뭐가 있어요? 공법이 있죠. 부동산 공법 이런 거, 부동산 공법. 세법은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세법은 개인이 와서 막 삥 뜯어가요, 국가가 가져가요? 국가가. 그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니까 공법이죠. 그러면 등기법은요? 공법이죠. 그러면 공법과 사법 중에서 우리나라 법에 존재하는 법 중에 어떤 법이 더 많을까요? 공법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공법은 수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 부동산 공법이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건 단일법이 아니죠. 수천 개의 공법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중요 법을 모아놓은 게 한 과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몇 개 법을 모아놓은 거예요? 6개, 8개. 뭐 제가 시험 보나요? 뭐. 예, 하여튼 6개인지 8개인지 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 이런 농지법 이런 것들 모아둬서 한 과목으로 만든 거죠. 바꿔서 말하면 공법, 부동산 공법 제1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공법 제1조라는 건 없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 제1조라는 건 있어도 공법은 하나의 법이 아닌 거죠. 민법은 1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민법은 1조부터 1118개 이루어진 단일법인 거고 우리 시험 과목이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은 여러 개의 법을 모아놓은 거지 하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법은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선뜻 무엇을 해줄 테니 걱정 마세요 이런 조문은 없어요. 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많죠. 하지 마세요. 하다 걸리면 1년입니다. 하다 걸리면 이제 이런 것만 많아요. 그 지도 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지도 원리가 뭐냐면 사적 자치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한 국가가 개입해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근데 공법은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가 될 수 없잖아요. 공법은 지도 원리가 바로 공익, 공공복리예요. 그러니까 공익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부동산 규제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자, 사법은 보통 수평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개인들끼리 관계니까. 근데 공법은 공권력 주체가 등장이 되기 때문에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그 지도 원리가 사적 자치예요. 그럼 이 사적 자치,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법률행위예요. 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되냐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시킨 거예요? 원해서요? 원해서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표시에 흠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 의사표시의 하자가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미쳐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가 뭐니까? 의사표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엔진이라고 치면 엔진이 고장나면 결국 뭐가 고장난 거예요? 자동차가. 법률행위에 제일 중요한 게 의사표시예요. 그럼 의사표시가 무효면 결국 뭐가 무효인 거예요? 법률행위가 무효인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와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얘는 법률 요건이고요. 의사표시는 필수 요소예요. 법률 사실이에요. 동일 개념은 아니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혼인이에요. 혼인. 결혼. 혼인은 일단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혼인의 효과가 생기는 건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행위죠. 국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해서 할 때는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비올한테 저랑 결혼 좀 해주실래요? 라고 뭐예요? 청혼하죠. 청혼. 그게 혼인의 청약이죠. 그러면 을이 네, 저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예요? 승낙을 해요. 그죠? 예.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두 사람은 바로 법률상 부부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도 계약이에요. 계약, 신분계약이죠. 신분계약인데 의사표시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재 잠깐 볼게요. 12쪽에 보세요. 12쪽에 법률행위의 1번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 이렇게 되어 있고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자, 괄호 1번 보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2번 보세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고 있으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 개념은 아니고요. 3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요구될 수 있다. 자, 밑에 3번에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나오죠.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돼요.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서 생기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으로 생긴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음에 이렇게 필기하시거나 이렇게 체크하실 때는 연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연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면 이 의욕도 있고 하니까 문구점에 가서 싹쓸이 하잖아요. 좋은 펜, 색깔 좋은 거를 사가지고 하면서 형광펜 쫙쫙 그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순환 돌고 2순환째 책을 이렇게 딱 보면 왜 여기다 줄을 걷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지워지지도 않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형광펜 같은 걸 써서 줄을 거두면 다음에 책을 볼 때도 글로 일단 눈이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연필로.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필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순환이 좀 되면서 그때 되면 이제 자기의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이제 사인펜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연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했더니 왜 처음에 안 했냐고 저한테 화를 내셔서 처음에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입니다. 자, 교재 보시면 그 1번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고요. 오른쪽에 2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가 있고, 넘겨 보시면 3번에 요식 불요식, 4번에 출연 비출연, 5번 독립 보조, 6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1번하고 2번의 별표 하나씩 해두세요. 13쪽에 1번의 별표, 그리고 2번의 별표, 오른쪽에 2번.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 법률행위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그 1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법률행위 요소인, 자, 뭐에 따른 구별이에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이고요. 오른쪽에 2번은 첫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법률행위의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다. 그렇게 나와 있죠.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기본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니까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법률행위는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불렀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계약. 근데 어떤 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불러요.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고, 그리고 어떤 법률행위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모여드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물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별상 중요한 건 계약 단독행위고, 구별상 의사표시에 따라 구별하면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인데, 계약은 지금까지 계속 봤고요. 단독행위를 보는데요.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뉘게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냐면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상계 이런 거 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 되면 그냥 알게 돼요. 이거 굳이 안 외우시던데 막 머리 글자 따가지고 취철동추 해해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 거죠. 예, 예,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외워두는 게 편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가 있냐면 유언 유증이 있어요.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리고 뭐 소유권의 포기.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나머지 요 세 개 빼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있냐 없냐의 문제, 이 단독행위 구별은 진짜 상대방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상대방에 도달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갑이 있는데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또는 협박을 했다. 그러면 이 갑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기당해서 계약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은 사기당한 갑은 이 계약을 얘한테 뭐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얘한테 취소를 하게 되면 을이 사기친 을이 승낙해야 취소돼요.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요. 일방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독행위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얘한테 하죠. 얘한테 취소가 도달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런 걸 단독행위를 하는데, 자, 유언이라는 것은요. 유언은 우리 뭐 TV 드라마에서 보는 유언하고는 좀 다르죠. TV 드라마에서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침상에 누우셔서 애들을 불러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이고 이 큰애 고생이 많았으니까 너는 강남에 있는 20층짜리 건물 네 거다. 하나밖에 없는 예쁜 내 딸 저쪽
화곡동에 있는 400평짜리 토지 네 거다. 니는 말이나 잘 들어라. 없어요. 그죠? 이거 유언일까 아닐까요? 유언 아니에요, 그죠? 이거 유언,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것은 반드시 방식을 지켜서 해야 돼요. 방식이 필요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요식행위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 아니고요. 방식을 뭐 한다고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는 불요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계약들은 전부 다 불요식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서를 써야 성립할까요? 안 써도 될까요? 안 써도 돼요. 만약에 계약서를 써야 성립한다면 그건 요식 계약이 되는 거예요. 방식은 필요 없어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입증 자료로 써두는 것이지 계약에 성립하고는 상관없다. 바꿔서 말하면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역시 계약이에요. 근데 이런 유언 같은 경우에는 뭐 자필 증서나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녹음 증서, 공정 증서 5개 중에 한 가지 방식을 채택해야 돼요. 법이 정하는 거랑 다르게 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돼요. 그런 걸 요식행위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었어요. 연세대학교 사건인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그분의 개인 금고에서 유언장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유언장에는 연세대학교에 그 100억이 넘었는데 100억이 넘는 돈을 주겠다고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법에 의하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마지막에 인적 사항을 쓰고 서명 날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유언장에는 서명 날인이 없었어요. 분쟁이 생겼겠죠. 학교 측에서는 그분의 필초로 쓴 거고 그분의 의사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돈 줘라고 하고, 상속인은 뭐라고 해요? 없잖아, 못 줘, 이런 거지.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누가 승소했을까요? 상속인이 이겼어요. 그죠? 요식행위인데 방식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언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 엄청 열받았겠죠. 그래서 학교가 결국 이 민법 조문, 방식을 요구하는 이 민법 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위헌법률 심판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 중에 짱이 뭐라고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헌법률이니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최고 상위 가치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없어진 죄가 뭐였어요? 관통죄. 관통죄가 원래 존치했었는데 헌법 제10조에 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그 조문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쪽 학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방식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거니까 이거 위헌 법률이다라고 소송을 했어요. 위헌일까요? 합헌일까요? 합헌이에요, 합헌. 이건 이 유언이나 이런 상속 이런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일까요? 신분상의 문제, 가족법상의 문제일까요? 가족법상, 친상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분행위는 재산상 행위와는 다르게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대체로 다 요식행위로 돼 있어요. 혼인도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신분행위니까 요식행위. 그냥 만약에 혼인이 요식이 아니라 불요식이면 뭐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요. 청약권 결혼할래? 콜 이러면 바로 부부가 되는 거죠.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20대 후반의 남자가 그 결혼할 여자도 생겨갖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혼인 신고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혼인 신고가 됐을까 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6개월 정도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혼인신고서를 쓰는 게 재미로 쓰는 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썼대요. 근데 그 여친이 갔다가 구청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거 이제 당혹스러우니까 이제 거기다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혼인은 무효다. 소송을 했는데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요식행위까지 둬서 신고까지 해야만 혼인이 성립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 맞춰버린 거예요. 장난으로 혼인신고하는 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은 헤어졌답니다. 결국 예. 그런 걸 요식행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요. 재단법인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숨 쉬는 사람, 호흡하고 피가 흐르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럼 자연인은 언제부터 사람이 되냐면 엄마 몸에서 전부 노출되면,
태어나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있죠.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태어나야 사람이에요. 전부 노출되면 그때 사람입니다. 빠른 말로 하면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태아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 법인은 단체에다가 법이 인격체를 부여한 거야. 그럼 이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냐? 얘는 언제부터 사람이냐면 법인 설립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입니다. 법인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알 필요 없고요. 법인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만 볼 건데 개념만 보시면 돼요. 재단법인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단체예요? 재산, 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이루어진 단체, 이게 재단법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0만 평을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공적 절차에서 설립하는 거지 그게 누구에게 도달돼야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그럼 사단법인은 좀 달라요. 사단법인은 본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원이에요. 사원. 그러니까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공통 목적을 향해서 법인 설립하기 위해 의사표시가 모여들어야 되겠죠. 이런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합동행위라고 해요. 사단 설립의 목적을 위해서 대립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평행적이고 구심적으로 모여드는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소유권의 포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머리 글자 따서 그냥 유, 재, 포 이렇게 보통 암기해요. 뭐 유재석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유재포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럼 이건 도달이란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나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보시면 계약은 상대방이 응해 주어야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단독행위라는 건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효과가 생겨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의사표시하는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의자라고 불러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죠. 물론 민법이 개정되면 전부 다 의사표시자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가 단독행위를 한다면 누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을까요? 얘 의사랑 상관없이 얘 마음대로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언제 하는 거냐면 법률 규정이 있을 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취소는 언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볼 텐데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단독행위는 소위 법정주의라고 불러요. 단독행위, 법정주의. 법이 정할 때 한다는 거죠. 그럼 개념을 비교해 보면 계약은 현재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계약이 몇 가지냐면 15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14개예요. 그러니까 요번 2월 3일부터 15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몇 개라고요? 15개.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여행계약이 있잖아요. 여행계약 예전에는 민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행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법을 개정해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으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그게 2월 3일부터 시행이니까 우리 시험 볼 때는 14개가 아니라 몇 가지? 15가지. 그러면 이 계약은 꼭 법이 정하는 15개 계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이건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누가 피해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계약은 법정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계약은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 원칙이에요. 상대방이 응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계약을 창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뭐에 따른 구별이냐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른 구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을 합니다. 이행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행의 문제가 남는 경우도 있고요. 남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얘들을 합쳐서 처분행위라고 해요. 준물권행위까지.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물권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이제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나중에 대금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는요, 계약 시일까요? 대금 지급 시일까요? 등기 시일까요? 등기 시예요. 그럼 보통 여기서 채권행위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계약 시를 말해요. 계약 시. 그리고 물권적 합의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등기가 넘어가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채권행위를 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거죠. 채권행위 했다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남죠.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의무 부담행위라는 말을 써요.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등기가 넘어가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처분행위. 그러니까 처분행위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교환, 증여는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매매 계약을 하면 결국 소유권이 변동되겠네. 이건 처분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매매라는 건 뒤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 또 교환하면 계약, 증여하면 계약. 이 계약이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니까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행위. 그건 뭐예요? 채권행위요, 처분행위요? 처분행위. 소유권 이전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말이 나오면 처분행위지만 단지 매매만 나오면 이건 당연히 채권행위예요. 근데 수험상으로 좀 조심하실 점이 무권리자의 행위입니다. 무권리자. 갑이 이 A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병 거예요. 병이 소유자. 그러면 이 갑은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걸 팔아먹기로 했다는 거야.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 했다.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무권리자 채권행위 유효해요. 우리 도덕심이 충만해가지고 남의 걸 팔면 안 되니까 무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의 거에 대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채권이. 그럼 뭐 하는 계약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차피 약속한 날에 뭐만 넘겨주면 돼요. 등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서 넘겨주면 되죠. 바꿔서 얘기하면 타인 권리 매매는 무효해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못 넘겨주면 그때 가서 책임을 지는 문제고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합니다만 타인 권리 매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병거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줬어요. 위조 서류로 등기했다. 그럼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한 거예요? 처분행위한 거예요? 처분행위. 이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안 돼요. 무권리자가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가 적법하게 취득해서 넘겨주면 상관없지만 위조해서 처분을 했다는 건 허용해 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지문으로 나오면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면 처분 행위는 처분권자만이 할 수 있다. OX. 그렇죠. 처분 행위는 무권리자가 할 수 있어요. 처분권자가 해야 돼요. 처분권자. 그러니까 채권 행위는 무권리자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분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분권이 있을 때만 해요. 물권 행위는 뭘 처분한 거예요? 물권 행위는 물건. 동산 부동산 처분하는 게 물권 행위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의 채권을 있어요. 1억 원의 채권.
근데 갑율에게 돈 갚지 마라고 채무를 면제해 줘요. 자, 채무 면제 의사 표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채무를 면제해 주면 앞으로 이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처분행위죠. 또 갑이 병에게 이 채권을 넘겨줍니다. 채권을 넘겨줘 버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라고 해요. 그럼 채권을 양도해 버리면 이제 양도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채무 면제나 채권 양도는 전부 다 무슨 행위냐면 처분행위예요. 근데 얘가 처분한 건 물건이에요, 권리를 처분한 거야. 권리를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처분행위인데 뭘 처분했다고요? 물건. 근데 준물권행위도 처분은 처분인데 물건을 처분한 게 아니라 뭐를 처분했다고요? 권리를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처분했기 때문에 물권이라는 말은 못 쓰고 물권행위에 뭐 한다고요? 준한다라고 해서 준물권행위라는 말을 써요. 그럼 준물권행위도 역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처분행위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뭐 요식 불요식 나오는데 아까 보신 거죠. 나머진 참고사항. 자, 이는 16쪽의 법률행위 요건인데 좀 쉬었다가 들어가죠.